의정 갈등 영향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하면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창용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부안은 유지하되 내후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교수님, 한 대표가 이런 절충안을 좀 내놓은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배경은 또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 한동훈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의료 파행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있는 의료 인력들도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수도권에서조차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아마 이번 달 29일 날 아마 간호 인력들도 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불안 그리고 불편들이 굉장히 가중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의료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름대로 아마 중재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불쾌한 제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의사단체나 아니면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료 개혁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의 현재 의료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의사단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단체 그동안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상의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그 확고한 원칙이 있거든요. 과거에도 의사 정원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사단체도 상당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경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때 의료개혁, 교육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4대 개혁에 대한 성과를 발표할 텐데 문제는 이 개혁의 성과보다 지금 당장 의료 파행에 따른 어떤 국민들의 불편, 불안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뭐냐? 이 부분은 이제는 대통령께서 이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이 이번엔 제시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의료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좀 거절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주셨는데 김창용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왜 중재안을 내놨다라고 보시는지 대통령실에서 왜 거부했다라고 또 보십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는데 네. 이번에 사실상 이런 절충안을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의 충정을 가지고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바로 거부되다 보니까 당정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당혹스럽지만 당대표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당정 관계를 복원하고 또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앞으로 당정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네. 또 신임 대표로서 자신의 이런 충정이나 절충안이 이런 식으로 거부되는 모습들이 어떻게 비칠지 이것은 단순히 저는 당정 관계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이 말하자면 정당이 정부의 행정력을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 대통령도 상당히 말의 권위나 또 이런 행정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의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오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중재안을 내놓은 배경은 바로 이것인데 오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리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만약에 이 만찬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가 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첫 반응이 상당히 불쾌한 거거든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그런 공식 제안이 없었다. 네. 그리고 그제 열린 고위당정청회에서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제안은 거부한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날 만찬이 열리더라도 이것이 의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이 상당히 조금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 제안을 하는 건 나름대로 그 이 한동훈 대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서 하나의 중재안으로 제안이 된 건데 지금 사실상 무시가 당한 거거든요. 어쨌든 저런 제안을 낸 게 보면 한동훈 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라보다는 최고위원회에 있는 인요한, 그러니까 의사 출신 인요한 최고위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1학년들이 유급이 되면 내년도에 입학생까지 포함해서 7,500명 정도의 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또 4,000명이 되니까 사실 한 해 정도 유예를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것들이 약간의 출구 전략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만찬을 하더라도 저 의제를 갖고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아마 다시 뭐 꺼내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창임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정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갖습니다. 이른바 4+1 개혁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비전 그리고 과제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기자회견으로 폭넓은 현안에 대해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30일 만찬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갖는다고 했고 또 이어서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좀 기자들과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이 기자회견 국정 브리핑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국정 브리핑은 매우 시의적절하고요. 네.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까지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꼭 필요한데 네. 잘 됐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과연 국정 브리핑에서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것인가? 말하자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기자들이 물을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인가? 네. 저는 이런 것이 변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국정 브리핑을 하되 기자들에게 격의 없이 주제 없이 이런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과 그리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왜 일방적인 그리고 당정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 의료 대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그리고 인사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어이없는 인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을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해명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잘 살리기를 기대하고 좀 전에 제가 강조드렸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찾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 그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정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혁안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이런 예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폭넓은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까지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임기 중반점을 돌고 네.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뭐 의료, 교육, 노동, 연금 4대 개혁하고 어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추진 과정이나 성과 등을 국민들 앞에 조금 소상하게 좀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방점이 있는 게 저는 연금 개혁이라고 보이거든요. 작년 21대 국회 말미에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질 뻔하다가 그때 구조개혁 문제가 다루지게 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아마 방점을 두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약간의 희생 그중에서도 어떤 정부의 어떤 개혁 정책을 믿고 개혁 의지를 믿고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일 같은데 저는 그날 보면 의료 개혁에 대한 부분도 보면 개혁에 대한 성과를 자화자찬식으로 늘어놓게 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의사를 충원하는 문제는 의료 공급자의 어떤 입장인 거고 국민들로 볼 때는 의료 소비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얼마나 빨리 내가 솔루션을 내놓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얼개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 조금 다르게
조금 뭐 이 연금을 인상하는 부분 또는 자동 안정화 장치 이런 것들이 지금 얼개는 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좀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국민연금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다른 우리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다른 특수연금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 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고갈된 상태고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5조 원 정도 그리고 지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도 6조 한 5천억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특수 우리 연금들하고의 관계,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단지 그날 저는 이것이 국정브리핑의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채모 상병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그 부분 말고 이 대통령께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개혁적인 부분,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나 질문들이 좀 집중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는 보입니다. 네,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앞서 질문 드렸었던 내용입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 제안했던 중재안과 관련해서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만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타협점이 만들어질 가능성 김창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절충안을 이런 지하에 사실상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지고 새롭게 타협안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형국이 됐는데 저는 그러나 변수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 공감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런 의료 대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형성해 줄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일방통행식의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의 입장에서 이런 국민적인 이 지지라든가 또 현실적인 불가피성 이런 것을 들어서 타협점을 찾아내려는 또 다른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신임 당대표로서 모처럼 국민적인 염원을 받아서 이런 의료 대란 타협을 하려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절된다는 것은 앞으로 저는 당대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앞으로 당정 관계의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가 고착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형태로 타협점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호사와 의료기사 중심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국회가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 왔습니다만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 차를 보이면서 지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여야가 막판 타결을 이뤄서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과연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철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막판 가능성 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단지 지금 의사를 충원하는 문제, 의사 증언하는 문제는 일단은 뭐 정부와 어떤 의사 단체에 좀 맡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의료 파행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불편이 커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리 수술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들이 PA 그 진료 보조 간호사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전공의 이상의 어떤 경험과 숙련도를 가지고 어떤 수술 전에 어떤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복을 한다거나 봉화까지 다 하는 그런 전공의들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료 보조 간호사들의 활동을 합법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수술실에서 일하는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그분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했다가 나중에 처벌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지금 국민 불편을 생각한다면 막판에 타결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PA 이 진료보조법을 간호법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밑에 하위 시행령으로 할 것이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좀 여야 간의 다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여야가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막판 타결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김창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지금 사실상 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가 상당히 뭐랄까요 대립하고 있는데 여야는 상당 부분 이 의견이 접근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실 대화와 타협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야가 상당 부분 접근해 있대 다만 이익단체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업무 범위의 침해 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고유한 권한이 박탈되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안만 마련된다면 저는 타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네. 여야 대표회담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이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과 실무 협의를 한 뒤에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이전에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오늘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 열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과연 언제쯤 그럼 대표회담은 열릴 것인가? 김철현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뭐 추석 전에는 반드시 열릴 겁니다. 저는 아마 어쨌든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단지 이제 뭐 이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얘기됐던 어떤 생방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뭐 형식이나 의제 이런 조율들이 조금 서툴렀던 건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나 이 여야 대표회담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초보 대표들이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연임을 하긴 했지만 이런 대표회담을 해본 경험이 없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으로 대표회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서투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두 대표 자체가 지금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 두 대표가 만날 때 지금 어떤 첫 술에 배부를 일이 없다는 것처럼 어떤 성과 자체를 내려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네. 지금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조금 안도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2대 국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여야가 지금 대립하고 갈등만 계속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식이라든가 의제에 조율될 필요는 없다. 다만 저는 이 두 분 사이에 지금 어떤 타협점이 만들어지긴 좀 어렵다고 보이는 게 두 분 사이에는 조금 정치적 악연이 있거든요. 그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두 번 내고 그중에 한 번은 실질적으로 또 뭐 가능한지 적부심을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 분 사이는 나름대로 정치적 악연이 있는 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를 바라보는 어떤 정치적 불신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두 대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뭐 당의 새 대표에서 끌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신뢰 어떤 정치적인 신뢰 자산을 쌓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뭐 맞춰서 그냥 이번 대표회담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김창현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도 이 추석 전에 그리고 가급적 빨리 만나자고 했고 서로 간에 만나자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생방송 중계하자는 그런 조건을 철회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일요일 늦어도 추석 전에 열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정말 정치 어떻게 보면 초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저런 전제 조건을 내세운다든가 형식을 결정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대표 회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칠의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정말 이 여의도 정치의 복원을 원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지금 여의도 정치가 사실상 실종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대표 간의 만남 자체가 없었고 한때는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체포 동의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악연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왜 이런 생방송을 먼저 원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오해라든가 이런 걸 풀어줄 필요가 있고 최상병 특검 문제는 또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게 되면 원통 원치 않던 그런 의제가 나오는데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든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의제를 놓고서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해병특검법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의제와 관련해서 입장차를 좀 좁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대표 간 회담이고
사실상 상견례 형식이 강하기 때문에 의제를 크게 저는 따지고 할 여건은 못 된다. 네. 다만 서로 간에 주요 의제로 내세우는 것들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차원에서 나열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금투세 문제라든가 또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다만 저는 여기서 금투세 문제가 과연 국민 전체에 그렇게 큰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인가 말하자면 그게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근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수사 외압이라는 어떤 정의와 법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공약을 내걸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 야당 당대표가 그런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철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과거에 정치력이 있었던 과거의 대표들처럼 여야 대표들처럼 어떤 담판 형식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의견만을 듣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빈손해동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간에 어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서로 간에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는 서로 의견을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구체적인 사안으로 볼 때는 금융투자세를 좀 완화하는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네. 있다. 한 두 차례 정도 유예가 되긴 했지만 한 번 정도 더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금액을 올리든지 하는 식으로 약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대표회담에서 바로 결론이 낼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챔버 상명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꺼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제3자가 추천한 특검안은 발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최근에 보면 조금 후퇴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는 조금 민주당이 먼저 이 책임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바지 사장이라고 하면서 네. 어떤 모욕 주기 하고 그다음 언제까지 이 발의안을 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다 보면 까딱 잘못하다가 안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잘못하면 국민의힘을 어떤 분열시키는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안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주당에서 너무 한동훈 대표 입장은 제3자 추천 특검안이 필요하다는 분명히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정치적으로 압박할 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의견만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발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시 또 한동훈 대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미래 실마리를 좀 풀어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창용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